자, 이번에는 몇 가지 배경 이미지의 활용 기법을 좀 소개를 해볼 건데요. 2-1번 예제가 실습 예제에서 5번 예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3번에 사용된 게 6번, 7번인데 6번 같은 경우는 옛날 스타일 작업 방법, 7번은 요 3번이 적용된 요즘 스타일의 작업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8번, 9번은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별도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게 난이도 때문에 좀 뒤로 밀었어요. 10번, 11번입니다. 자, 그럼 일단 2-1부터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배경이기 때문에 박스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칠하면은 그 위에 있는 글자는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배경이 뒤에 가려지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에 봤었던 텍스트 인덴트 속성을 사용하면은 이미지를 웹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제시할 수 있어요. 텍스트 인덴트가 무슨 속성이었죠? 들여쓰기였단 말이에요. 배경이랑 들여쓰기가 어떻게 같이 쓰이는지 보셔야 돼요. 이미지를 나름대로 작업한다고 작업을 했는데 좀 유치해요. 자,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타이틀로 걸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텍스트를 지정하면은 디자인상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이미지 로고 같은 걸로 걸었어요. 어디 갔냐? 아, 요걸로요. 자, 일단은 전체 여백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HTML 태그가 지금 두 겹으로 겹쳐져 있잖아요. 자, 얘를 사이즈를 일단 가로 오토 높이 160으로 겁니다. 그럼 가로축으로는 가득 찰 거고 높이에 대해서는 160이 걸려 있어요. 이 160이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깔 건데 이렇게 생긴 이미지예요. 하늘색으로 시작해서 점점 흰색으로 바뀌는 그라데이션이고요. 이 이미지 높이가 160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가로축으로 가득되게 이미지를 깝니다. 그럼 하늘색이 쫙 펼쳐지겠죠. 배경이니까 브라우저 넓이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지금 요 배경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H2 태그는 서브 타이틀이라는 영역의 배경을 깔면은 H2 태그는 그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말 그대로 배경이니까 밑에 깔리는 거죠. 자, H2 태그의 사이즈를 잡아주고 가운데 정렬시킵니다. H2 태그가 지금 요만한데 글자가 많으니까 삐져나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봤었던 배경 이미지를 반복 없이 깔아요. 배경이니까 말 그대로 뒤에 깔리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들여쓰기 속성을 써요. 마이너스를 주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댔죠. 많이 주면 더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00픽셀 정도 되면 글자를 저렇게 밖으로 던져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글자는 안 보이고 이미지만 배경으로 남죠. 이렇게 되면은 시각장애인용 웹브라우저는 요 텍스트를 인식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는 거는 눈앞에 요 배경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죠. 실제로 img 태그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img 태그로 배경을 이미지를 넣을 때랑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넣을 때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밑에다가 하나 더 넣어볼까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면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이미지를 저장시키거나 이미지를 복사하는 메뉴가 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퍼가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걸면은 그 메뉴가 안 떠요.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못 퍼가요. 근데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퍼갈 수 있어요. 요 다음에 하는 굉장히 쓸데없는 짓거리가 마우스 우클릭 막아놓는 거. 그것도 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 귀찮게 하려면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썼는지 아니면 그냥 이미지를 썼는지는 마우스 우클릭해보면 알아요. 이미지 저장 메뉴 안 뜨죠? 여기도 안 뜨죠? 안 뜨죠? 네이버는 그래서 img 태그를 안 써요, 잘. 자, 지금 요 네이버 로고만 보더라도 SVG라는 것도 이미지입니다. A 태그 안에 이미지가 걸려있고 글자가 숨어있죠. 요 글자 어디 갔을까? 글자를 안 보이게 하는 스타일리스트 기법이 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 이미지 속성을 사용하면은 그 웹페이지 코드에 디테일을 줄 수 있어요. 자, 백그라운드 속성을 사용하면은 콤마로 구별해서 여러 겹의 배경을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명시된 항목이 가장 뒤에 배치가 돼요. 백그라운드라고 하면서 배경 관련된 속성들을 콤마로 구별해서 여러 개를 놓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제일 밑에 깔리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얘가 그 위에 깔리고 얘가 그 위에 깔려요. 보통 이런 거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살로판지 겹쳐놓은 것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샵 해보셨던 분들은 포토샵 레이어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CSS의 목적이 포토샵을 몰아내는 거라 그랬죠. 마지막에 고등학교 때 있구나.
자, nav 태그 안에 a 태그를 많이 걸었어요. 전체 여백은 없애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로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이미지 형태의 메뉴로 바꿀 거예요. 자, 먼저 요 nav 영역의 전체 높이를 184픽셀로 잡았는데 높이를 잡은 근거는 네,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준비된 메뉴로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요 이미지의 높이가 184였어요. 그래서 184픽셀만큼의 높이를 잡은 거죠. 자, 그 다음에 A 태그.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고 가로축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A 태그가 지금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데 얘네가 문단 특성을 띄니까 세로로 배치되겠죠? 메뉴 하나당 높이는 45픽셀. 요거 하나. 네. 여기 중간에 선을 제외한 하나의 높이를 45픽셀이에요. 자, 그래서 높이를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진 보통 1픽셀. 사이사이 구분선이 있잖아요. 요 구분선 간격만큼 1픽셀씩 밀어냈어요. 그리고 텍스트 인덴트 써서 글자를 밖으로 던집니다. 글자는 안 보이지만 요거 하나하나가 클릭할 수 있는 링크예요. 자, 여기에 일단 배경 이미지를 까는데 이 배경 이미지는 요거예요. 자, 요 이미지가 반복을 했으니까 가로축으로 쭉 반복이 되고 있겠죠. 배경 이미지의 장점은 넓이에 상관없이 주어진 영역을 항상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CSS 작업할 때 초짜들이 많이 하는 게 자기가 쓰는 모니터보다 더 넓은 모니터가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되게 큰 모니터로 보면은 양쪽 옆에가 허옇게 남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건 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작업한 거야. 자, 이 위에다가 라이트 탑 기준으로 배경 이미지를 하나 더 거는데 Y축 반복입니다. 어떤 이미지냐면은 요거예요. 얘가 Y축으로 반복돼요.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쪼르륵 반복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다가 요 이미지를 덧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메뉴는 이미지로 처리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여전히 살아있죠. 사실 이것도 작업 방식이 좀 올드하기는 해요. 아, 왜 이렇게 깜빡이네. 이것도 작업 방식이 좀 올드하기는 해요. 요즘은 이런 식의 그냥 텍스트를 그냥 넣어버려요. 근데 옛날 웹사이트들은 뭔가 글자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이핑하는 게 좀 안 이쁘다는 생각이 좀 심해갖고 글자를 웬만하면 포토샵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또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작업하면 만약에 여기에 내가 글자를 직접 타이핑했다. 나는 여기를 누르고 싶은데 여기가 드래그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약간 좀 그래갖고 좀 특히 모바일 같은 거 메뉴 사용할 때 그래서 좀 짜증날 때가 종종 있기는 해요. 그래서 메인 메뉴는 이렇게 이미지로 처리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배경 이미지 중첩 사용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관련된 특성인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해요. 색깔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점점 바뀌죠. 자, 얘는 대각선으로 바뀌죠, 색깔이. 이게 CSS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옛날엔 이런 효과 주려면 무조건 포토샵이었어. 그래서 CSS 작업자의 필수 스킬이 포토샵이었는데 이런 기능들이 가능해지고 나서 굳이 포토샵을 안 해도 된다고요, 이제는.
근데 이 속성이 조금 긁혀요. 자, 저번에 그 얘기했을 때, 제가 웹브라우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나요? 웹킷이랑, 그 다음에 모질라 계열이랑 이런 거 얘기했었나요? 했었나요? 안 했어. 왜냐면 지금 낮반이랑 주말반의 진도가 똑같아서 얘기가 좀 헷갈리네. 여기 밑에 공간 비었다. 자, 웹브라우저를 만들 때 브라우저의 그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그 코어가 있어요. 보통 브라우저 엔진이라고 해요. 그 엔진에다가 브라우저 개발사들이 자기들만의 부가 기능을 덧붙여서 브라우저를 출시하는 거예요. 그 종류가 크게 모질라 계열하고요. 그 다음에 웹킷이라고 하는 계열이 있어요. 모질라 계열은 옛날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웹브라우저 계열인데 이 모질라를 지금 계승하는 게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예요.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히 매니아층이 좀 있는 브라우저예요. 웹킷은요, 애플 거예요. 이름 자체가 애플 웹킷이에요. 그래서 맥을 사면은 맥에 사파리라는 맥 전용 브라우저가 있어요. 뭐 윈도우에서 깔 수 있는데 굳이 윈도우에서 그거 깔아 쓰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원래 애플 거니까 당연히 얘는 사파리가 쓰겠죠. 이거 장점이 뭐냐면은 그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할 때 PC용 웹브라우저로 직접 보는 거랑 스마트폰으로 직접 보는 거랑 결과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CSS 해석이 좀 달라요. PC용 브라우저랑 모바일 브라우저랑. 근데 맥에서 개발할 때는 아이폰을 USB 같은 걸로 연결하면 이 사파리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아이폰에 뜨는 화면을 내가 요소를 검사할 수 있어요. 물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크롬 브라우저로 그게 가능하긴 한데 세팅이 엄청 복잡해. 자, 이 웹킷이라는 거를 가져다가 구글이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엔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웹킷을 조금 가공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나온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크롬이겠죠? 이 크로미움을 쓰는 게 네이버 웨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MSI라는 독자적인 엔진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당연히 옛날 인터넷 익스플로러용이겠지. 근데 익스플로러가 CSS에 대한 처리가 다른 브라우저들하고 완전 다른 자기들만의 독자 노선을 타다 보니까 익스플로러와 그 밖에 나머지 브라우저가 결과가 다 달랐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웹페이지 만들면 꼭 2번씩 작업했어. 익스플로러용, 나머지 브라우저용. 욕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얘네가 나중에 트리덴트라고 하는 엔진을 만들어서 이걸로 익스플로러 11부터는 이걸 적용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윈도우 10부터 들어있는 엣지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출시를 했죠. 근데 이 엣지 브라우저도 CSS를 처리하는 게 다른 브라우저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윈도우 10 초반까지는 윈도우용 웹페이지랑 나머지용 웹페이지를 따로 작업을 했어야 됐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윈도우용만 맞췄어도 충분했어요. 왜냐면 다른 브라우저 점유율이 워낙 작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맥 사용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얘네가 욕먹는 게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감하게 이거를 폐지하고요. 크로미움을 갖다가 브라우저를 다시 만들어요. 근데 이름은 여전히 엣지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사실상 같은 웹 브라우저예요.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까지.
요 4개가 사실상 같은 브라우저예요. 근데 왜 실습할 때 크롬 브라우저만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개발자 도구의 기능 자체가 크롬이 월등히 좋기는 해요. 그리고 사파리는 자기네 독자적인 앱스토어가 있는데 우리 크롬 브라우저에 이제 가끔 그 확장팩 익스텐션 깔잖아요. 그게 네이버 웨이라고 엣지는 익스텐션이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 웨일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 익스텐션을 쓰려면은 보안 설정을 꺼버리고 크롬 웹스토어에 접속을 해야 돼. 그럼 그때부터 보안이 좀 안 좋아져. 쓸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개발용 컴퓨터를 만약에 내가 코딩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샀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돼. 일단 확장자 키기. 두 번째가 크롬 깔기. 그래서 윈도우의 기본 웹브라우저를 엣지에서 크롬으로 바꿔야 돼요. 만약에 지금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서버 가동했는데 계속 엣지가 뜬다. 그럼 윈도우 세팅 안 해놓은 거야. 기본 브라우저 설정을 안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 설정에서 기본 앱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여기 웹브라우저 항목 있어요. 이거를 이제 크롬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는 파이어폭스가 깔려있네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윈도우 10까지는 남아있는데 실행해봤자 가동 안 됩니다, 이거. 자, 요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은 CSS 속성 중에 우리 속성 중에 그 빼기 웹킷으로 시작하는 속성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말줄임 처리 2줄 이상 할 때 CSS 속성 중에 일부 속성이 빼기 웹킷 뭐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은 브라우저 엔진마다 CSS 코드를 따로 짜셔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말줄임 처리 속성이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할 그라디언트 색상 처리가 그래요. 속성을 명시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자, 웹킷 계열 브라우저는 백그라운드, 빼기 웹킷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모질라 계열은 백그라운드 에모젝트 리니어 그라디언트. 차이가 뭐냐면은 웹킷 계열은 그라디언트의 유형이 값으로 들어가는데 모질라 계열은 그라디언트 유형이 속성 이름으로 들어가요. 이게 선형 그라디언트랑 원형 그라디언트가 있거든요. 명시하는 방법도 달라요. 얘는 왼쪽 하단부터 오른쪽 상단까지. 자, 박스가 있을 때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까지라고 가라고 하면 45도가 보죠. 그리고 시작 색상, 끝 색상. 얘는 일단 아랫면에서 시작을 해. 그리고 45도. 그럼 이렇게 가겠죠. 시작 색상, 끝 색상. 브라우저 종류마다 코딩을 따로 해야 돼요. 이게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옛날의 잔재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만 일찍 공부했으면은 모든 속성을 다 이렇게 작업해야 돼. 지금 CSS는 옛날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로 양이 되게 줄었어요. 되게 쉬워진 거야. 만약에 10년 전이었다. 그럼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별로 코딩을 다 따로 해요. 그거 진짜 사람 환장합니다. 이게 되게 옛날 거예요. 거의 한 10년 전 내용이에요, 지금. CSS 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CSS 특성들이 브라우저 버전마다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어요. 그걸 정의해 놓은 거야. 이걸 보면서 우회하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막 기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보면서 웹브라우저 종류별로 다 따로 코딩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작업 양을 보면은 옛날 웹사이트랑 지금 웹사이트 비교하면 지금 웹사이트 작업량이 제가 체감하기로는 4분의 1로 줄었어요. 작업량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보다는 상당히 쉬워진 거야. 자, 더군다나 뭐 이런 거 직접 작업해보자 라고 하면은 그래도 모질라 계열 브라우저는 직접적으로 잘 쓰지는 않으니까 실습에서는 웹킷만 사용했어요. 웹킷 그라디언트, 선형 그라디언트고요. 레프트 탑에서 레프트 보톰으로. 자, 박스가 있을 때 왼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 누르니까 이거는 그냥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라는 소리죠. 시작 색상, 끝 색상. 자, 얘는 레프트 보톰, 왼쪽 하단에서 라이트 탑으로. 이 방향인 거죠. 시작 색상, 끝 색상.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것 같은 효과가 나와요. 이 그라디언트 특성을 잘 사용하면은 입체감 있는 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응용 예제예요. 자, 뭐 과목을 선택하세요라고 제목 하나 넣었고요. 헤더 영역 안에 H1 태그로 걸었고요. 그 다음에 섹션 영역에서 메뉴 걸었습니다. 요거는 아까 했었던 예제 그대로 쓴 거예요. 자, 바디 태그의 전반적인 배경을 연한 회색으로 깔았고요. 타이틀바 요 영역에 100%, 그 다음에 45, 그리고 아래쪽에 테두리 걸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선형 그라디언트인데 위쪽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냥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색상을 지정하는데 8%와 74%라고 들어있는 거는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8% 되는 위치부터 74% 되는 위치, 여기까지만 색깔이 변하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약간 이렇게 입체감 있는 느낌이 나요. 약간 볼록한 느낌이요. 그 다음에 포지션 픽시드 겁니다. 자, 포지션 픽시드를 걸면은 이 타이틀바 영역은 스크롤이 돼도 고정돼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요소들은 얘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뒤로 가서 숨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뒤에 숨어있는 영역을 원상복구하려면 일단 Z인덱스 좀 크게 주고, 그럼 이 컨텐츠 영역이 타이틀바의 높이만큼 패딩 탑을 부여해서 가려져 있는 만큼 밀어내야겠죠. 자, 일단 텍스트 타이틀바, 글자 색깔 흰색, 글자 크기 20에 헬베티카라는 폰트는 사실 이거 윈도우에는 없어요. 이거 맥OS 기본 폰트예요. 유료 폰트라서 윈도우에 설치를 못해요. 텍스트 섀도우 살짝 주고 가운데 정렬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아래로 밀 건데 플렉스를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서 그냥 포지션으로 살짝 밀었어요. 자, 컨텐츠 영역 타이틀바 높이에 지금 여기 보더 걸려 있잖아요. 보더 굵기까지 고려해서 46픽셀만큼 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영역은 아까 했었던 백그라운드 중첩 예제 그 코드를 그대로 재사용했습니다. A 태그 높이 잡아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아까 예제를 보완을 좀 해봤어요. 자, 요거까지 내용 정리할게요. 일단 지금부터 30분 실습 잡아보겠습니다.